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일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날, 아무래도 5월 5일 어린이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미국과 영국에는 어린이날이 없다고 합니다. 1년 365일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기에 따로 기념일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365일 어린이날처럼 즐겁고 행복해야 될 우리의 아이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 정말 막을 수는 없는 건지 오늘 시사날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포항시 아동보호팀의 이은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엄마들의 김소향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꼭 해야 되는 이야기, 아동학대 이야기. 먼저 주제 영상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학대를 당한 애들은 세상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요. 세상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질 거라는 생각 안 해요. 제일 문제인 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 가해자 처벌에 맞춰져 있어요. 분리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은 많이 적어요. 회복되기 어려운 일상의 파괴를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분리된 아이가. 자, 먼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건지 그 정의와 종류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예,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아동은 만 18세까지 미만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부모님들 중에서 내 아이인데 내가 마음대로 때리는데 왜 간섭을 하느냐 이런 식의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021년도에는 민법상의 이제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가 되어서요. 부모님들이 이제 내 아이를 훈육을 하기 위해서 때렸다 이런 이제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거나 흔히 사고를 쳤을 경우에 우리가 사랑의 매라고 하죠. 엉덩이 한 대, 이렇게 종아리 한 대 때릴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쩌면은 그 집집마다 훈육의 기준이 좀 다른 점도 많은 것 같아요. 활동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엄마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말 많고요. 저희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약간 걱정도 되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막 단전에서 끌어나오는 우리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막 속에 천불이 나거든요. 네. 이럴 때 막 소리 지르고 와서 지금 좀 반성하게 됩니다. 네.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하고 정말 화가 났을 때 참지 못하고 한 대를 탁 때리거나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것들도 좀 이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고요. 생각하는 의자, 이렇게 생각하는 의자인가 과연 정말 이렇게 서 있게 하는 행위들, 이렇게 수치감 주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안 해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방법을 몰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이 아동학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은 좀 높아진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요. 남국민 큐레이터에게 물어볼게요. 이 아동학대 사건의 추이 또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난해 8월 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조사 결과 아동학대다 판별이 난 경우는 37,605건인데요. 이것도 1년 사이에 21.7% 증가한 수치입니다. 1년 만에 아동학대가 20% 넘게 늘었다니 놀란 분도 많을 텐데 이 수치가 꼭 학대가 많아졌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된
영향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학교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놓쳤던 사건도 수면 위로 드러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정서학대 유형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당초에는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인식이 바뀐 결과입니다. 수치로 보면요. 2017년엔 전체 학대 신고 중에서 정서학대가 4,728건이었는데요. 2021년엔 12,351건, 2.6배나 늘어난 겁니다. 훨씬 신고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게요. 2021년에 아이 앞에서 가정폭력을 하는 것도 학대다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학대라는 제도가 확립된 거죠. 다만 아직도 법적으로는 가정폭력을 한 가해자가 아니라 그 두 당사자가 학대를 한 것으로 관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개선할 점이 남아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1년에 3만 7천 건이 넘는다. 하루로 환산해 보면은 103건 정도의 아동학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활동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아동학대들 네. 실제로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안타까우세요? 잘 많이들 알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초반에 사실 주변에서 되게 신고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는데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묻혔다가 결국에는 정말 이런 부실한 대처가 아직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마을이 없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하고 그 아이들이 그 집에서 잘 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알 수 없는 이런 지금 환경이 참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한테는 이 가해자 부모들도 사실 우주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피해 당사자인 아이들이 그렇게 난다면 이 부모의 처벌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부모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저는 참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포항시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네. 2020년이었죠.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포항시에서는 아동학대 발생 현황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대응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2021년도에 아동학대 의심이 된다고 신고한 건수가 66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64건이었고요. 이 중에서 학대로 판단된 것이 한 80% 정도 되고요. 아동 1000명당 학대 피해 아동이 포항 같은 경우에 6명에서 7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아동 학대 발견율이라고 합니다. 1000명당 아동 학대로 이제 발견되는 포항이 지금 6범일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보다는 아동 학대에 대한 그 민감성이 좀 더 높거든요. 그런 국가에서 9범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항도 아까 우리 남구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동 학대가 많이 늘어났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높여서 우리 아이들 좀 더 빠르게 좀 이렇게 발견해서 위험으로부터 이제 구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부럽습니다. 네, 그런 네. 체계가 있고 그런 관심을 정말 기울이고 있고 네. 한다는 것들이 체계가 있다는 게 좀 부럽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게 112로 신고된 모든 아동 학대는 저희 팀으로 이제 연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위험하거나 긴급하게 분리가 필요하거나 어린이집 같은 집단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공동으로 들어가서 응급 조치도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도 하고요. 경찰하고 아동보호팀의 그 아동학대 대응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경찰은 아까 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그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위주가 됩니다. 학대가 일어난 행위가 정말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만큼 그런 중한 이제 사건인가를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기도 하고 이제 법원에서 또 이제 판결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의 보호 그리고 이 과정이 다시 학대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좀 그 온전한 그런 그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예방과 교육이 저희가 추가되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사례라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의한 그런 사례 관리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좀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평생의 상처라고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팀장님께서는 그 피해 아이들을 자주 접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후유증에 대한 걱정과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가 그 학대 피해 아동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후유증들을 많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발달 지연, 뭐 정서적인 발달 지연, 뭐 사회적인 그런 악영향,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만나는 아이들은 정말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그 후유증들을 온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뭐 충동성이라든가 어떨 때는 그 부모님에 대한 그런 적개심이나 분노가 공격성, 폭력성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이제 학교로 가서 친구들한테 나타나면 이제 학폭이 되는 거죠. 또 아이들 중에 그 또 너무나도 소극적이거나 내향적이어가지고 그런 분노를 바깥으로 못하니까 자기 자신한테 표현을 합니다. 자해, 자살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요. 보육기관이든지 혹은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남구문 뉴스 큐레이터가 보육기관 또 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추이 정리해 주실까요? 대표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읽었던 기사일 텐데 지난해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천모군을 60대 원장이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알려져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원장은요, 천모군의 얼굴에 이불과 쿠션을 덮고 올라타서 결국 숨지게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를 믿고 맡긴 기관에서도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육 교직원이나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전체 37,605건의 아동학대 중에 10%에 가까운 3,609건이나 됩니다. 지난해 2,930건이었는데 600건 이상 증가한 수치인 거죠.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처벌 같은 대책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서 보이듯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린이집 혹은 또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학부모들께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네, 당연합니다. 왜냐면 우리 원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내는 순간 사실 그 부모들은 병정 되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 어떤 징후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또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이런 일은 뭐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일이야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선생님께 물어보면 이렇게 그런 게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4세에서 사실 7세 사이에 아이들이 가장 거짓말을 잘해요. 이런 말들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막 다쳐오거나, 그러니까 아이가 막 정서적으로 뭔가 좀 학대된 좀 심각한 징후가 있을 때 사실 발견하게 되니까 결국 그 상황들이 다 종료됐을 때 알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원에 있는 CCTV 좀 보자라고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체계가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이것 영상들이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도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활동가님, 우리 부모들이 이 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법도 좀 알려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아동학대 이제 보육시설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 진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료들이 다 훼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신체적인 정서적 징후에 대해서 사실 다 기록해놔야 되고 그 시점에 처리 과정을 되게 도식화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사실 부모님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단순히 우리 피해자 아이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부모들과 같이 원을 이제 재원하고 있는 부모들과 함께 대응하는 법도 정말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계속 그 증거를 잘 수집하고 녹화해야 되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이것들 녹화하려고 부모들이 정신을 부여잡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들이 확대되는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찰이나 저희가 여러 가지 센터에서 이렇게 취조들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들도 사실 기록에 의해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계속 이중 삼중으로 아이에게 노출되어서 결국 우리 아이가 다시 그 기억을 되새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검색창에 정치하는 엄마들 치시면요. 저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꼭 한번 연락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또 포항시와 같은 경우는 이런 아동학대 전담팀이 있잖아요.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동학대 뉴스 또 문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 국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또 금방 끌었다가 식어버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내실 있는 정책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궁민 뉴스 큐레이터가요, 이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정책들 한계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아동학대 신고는 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성난 여론에 의해서도 많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피해자인 아동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2021년에 한 번 학대를 당한 아이가 또 학대를 당한 재학대 사건이 전체 사건의 14.7%를 차지했는데요. 이 수치는 매년 늘어서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원가정 복귀가 중요한 원칙이지만 재학대가 위험한 가정의 경우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에 98곳 운영 중인데요. 수용 인원이 1,162명에 그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또 복귀 후에도 그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사후 체계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후 관리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여전히 인력 부족인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85곳, 종사자 수를 다 합쳐도 1,449명뿐입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은 852명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는 사례만 평균 51건이나 되니까 제대로 사후 관리까지는 꿈도 꾸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문제를 예방하고 초기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 대응에도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학대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피해 아동이 그 이후에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단기적으로 있는 시설도 있고 장기적으로도 있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훈주 팀장님께서 그 시설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까요? 처음에 이제 학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일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정말로 이렇게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일시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경북 도내에는 이 시설이 없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저희 그 포항에 이런 이제 경북 일시 보호 시설이 생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동 양육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항 지역의 설린 애호군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학대뿐만 아니라 부모님 돌아가셨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모님의 그 양육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24세가 될 때까지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규모로 이제 운영이 되는 이런 양육 시설에 비해서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일반 가정과 같은 똑같은 환경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소규모로 7명 내외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이제 공동 가정입니다. 공동 생활 가정이고요. 여기도 24세까지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이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하고 외향적인 모습은 똑같은데 특별히 이제 운영하는 곳이 학대 피해 아동 쉼터입니다. 예, 이제 그곳은 9개월 정도까지 조금 필요할 경우는 연장이 조금 더 되기도 하는데요. 포항에는 여자아이 시설 2군데, 남자아이 시설 1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포항은 굉장히 또 시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그렇고요. 시설의 기능이 이렇게 뭐 기간별로 이렇게 좀 구분은 돼 있지만은 현실에서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상황이라든가 또 그 시설에 또 현운이 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혼용해서 저희가 상황에 맞게 이렇게 판단해서 아이들을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가정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시설인데 정말로 일반 가정에서 집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뭐 할머니라든가 뭐 고모라든가 이렇게 친인척이 보호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그죠?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키워주시는 그런 위탁 부모님도 계십니다. 포항에 17가정이 있고요. 21명의 아이들을 지금 양육을 하고 계십니다. 이 위탁 부모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이렇게 많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남의 아이를 키운다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요. 분리될 만큼의 그 피해를 받은 아이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나 또 이렇게 발육상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심리 치료를 한다거나 언어 치료를 한다거나 정말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아니시면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분리시켰는데요. 단 4명만 이 위탁 부모님한테 보내졌는데 그것도 2명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그중에 한 분 박성관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한 20년 전부터 아이를 5명이나 이제 현재도 2아이를 굉장히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이 위탁 가정을 좀 더 양성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한 20명 정도 양성 교육을 받으면 정말로 위탁 가정이 되기까지 한두 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말씀 중에 박성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우리 포항 MBC가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서 다큐멘터리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요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북 1호 위탁가정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어떻게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희 시사날 제작진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기술을 하면 되네. 잘못된다. 그렇게 해야 돼. 밤이 낮이라 갖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축하. 그 방 한 구석에 이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울타리 같은 것들을 그 집에 쳐놨었거든요. 이 작은 원룸에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다 오자마자 울타리 안으로 이제 한 명씩 들어가는데 뭐고? 아, 고마워. 하이파이브. 무당벌레. 와, 금방 샀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관. 김진숙입니다. 저희들은 가정위탁 지금 20년 차 정도 되고 처음에 딸 둘, 아들 하나를 가정위탁 해가지고 다 키우고 지금 또 새롭게 재작년 말부터 다시 또 가정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석 달은 정말 힘들고 그 밤낮도 없이 울어서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애들 없으면 정말 이 무슨 행복으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애들이 또 사랑스럽고 사랑한다 표현도 잘하고.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뭐 어른들은 준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요. 힘든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애들과의 교감, 사랑 뭐 그런 걸 나누면서 그 참 황혼의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일반 다리하고 똑같이 근육도 지금 제가 가끔씩 이래 밤에 만져보니까 근육이 살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거의 한 내년쯤 되면 정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축구도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킥이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덩치는 작지만 굉장히 세게 또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래 합니다. 작은 애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막 먹는데 굉장히 그랬거든요. 밤에 자기 직전까지도 막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안정이 됐고 그다음에 또 오줌을 계속 쌌는데 지금도 물론 그 집사람이 기저귀를 채우지만 오줌 안 쌀 때가 많아요. 그래 그냥 한 번씩 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채우는데 그런 거 보면 좀 안정이 된 것 같고. 두 분이 생각하는 그 기한은 얼마 정도인가요? 딸들도 이렇게 키웠잖아요. 키우다 보면 남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약은 없어요. 그냥 가족처럼 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 또 무슨 행사 같으면 다 가족 모이고 명절에도 또 만나고 이러니까 일반적인 가정하고 똑같아요. 이것보다 또 더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조금만 더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일이 진짜 필요로 한 일이거든요. 정상적인 가정에 위탁이 돼가지고 수양부모지만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애들도 다 알아요. 나중에 어른 되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다 보통 사람이지만 대부분 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사랑해요. 어이구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의미야? 사랑해. 아빠는 너무 행복해. 지금처럼 그렇게
잘 자라면 돼. 다른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아빠, 엄마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살면 훌륭하게 잘 자랄 거야. 둘 다 사랑해. 아들 큰 놈하고 둘째 놈 엄마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엄마랑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자, 1년 동안 그래도 좀 밝아진 것 같고요. 건강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한편으로 좀 놓이고 있습니다. 사실 학대당한 아이들이 그 후유증에서 좀 벗어나고 빨리 안정감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정리의 말씀과 더불어서요. 어떻게 하면은 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고 정말 뿌리 뽑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까지도 함께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훈지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정말로 어른하고 똑같은 인격체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아동 학대의 예방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내 소유물이다, 아니면은 내 뜻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어리고 미완성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제 아이를 무시하고 학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다른 집 아이다. 그러면 이게 쉽게 때리겠습니까? 그죠? 못 때리죠. 네. 또 이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다. 내 친구다. 옆에 동료다. 무시하는 모멸적인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좀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인식부터 좀 먼저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기네요. 김세영 활동가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네, 정말 가중처벌, 양벌 규정 이런 거 더 강력한 처벌들 사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부모들도 부모됨을 사실 함께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장들이 좀 더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들 스스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부모 교육들이 정말 좀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육 시설들의 이게 시스템이나 모니터링 되는 체계도 정말 바뀌어야 되고 정말 이 저출생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낳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낳은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온 마을이 함께 노력해 주시는 거 다 같이 좀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남구민 뉴스 큐레이터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저는 다시 한번 재학대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에 대한 처벌 그리고 가정에서의 분리가 끝나고 다시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지고 나면 아이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지켜보면서 교육하고 또 이 가족을 회복하는 단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정부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서 학대 발생 가정에 방문해 심리 치료와 상담, 생활 지원 등을 하는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래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2021년 한 해 4천여 명 수준에 그쳤거든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정복귀 후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 같은 돌봄 서비스 기관에 아이를 다시 돌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보호하는 제도를 한 번 더 강화하자,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1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 번 드린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아이를 지키는데 마을, 즉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발생 전 그리고 발생했을 때 그 이후까지 모두 보듬을 수 있는 체계를 열심히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요, 또 안전하게 키우는 것은 비단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죠. 사회와 이웃이 함께 풀어나가야 될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웃집 아이의 몸에서 미심쩍은 멍이나 또 상처가 보인다거나, 혹은 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혹은 청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112로 꼭 신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어른들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